그 교수님, 네. 그 하노이 회담이 네, 네. 북한 인권을 강력하게 거론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네. 지금 그 어제 광화문에서 네. 대한애국당 그 거기에 뭐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인가 탈북자들이 거기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거기서 네. 기자회견도 했고 네. 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네. 그 뭐 올리비아 이노스라는 그 분이 아시아 담당인데 네, 네. 그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꼭 짚고 가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네, 주문을 네. 했는 모양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네.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자,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이런 사람들이 1차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작년 6월에 있었는데 그때 전에도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납북자,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자꾸 주장하니까 얘기했죠. 일본인 납북자 얘기도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WMD,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를 전부 다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으나 지난 6.12 정상회담 때도 보니까 인권 문제 입 밖으로 낸 것 같지 않아요. 네. 요번에도 현재 미북한 간에 뭐 영변 핵실을 폐기한다, 동창리 풍계리 나오고, 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연락사무소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인권 문제가 거론됐다라는 전제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현재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단체는 천리마 민방위라고 해서 지난번에 김한솔이 탈북을 도왔던 천리마 민방위가 아마도 27일, 28일 양일간에 현재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한 얘기를 뭔가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현재 미국에는 북한 인권법이라는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통일동에 있어가지고 현재 그 법을 어겨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획기적인 합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인권법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자의 부분인데. 그렇죠. 미국 국제 종교자유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게 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북한을 벌써 17년째 특별 종교자유 침해 우려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뭘 주려고 그러고 교역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그 법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달라.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무슨 아주 굉장한 지도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이복형도 죽이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인권 문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이번에 김정은이가 타고 간 그 루트가 탈북 루트니까 그 점 좋구러. 누가 이번에 온 게 탈북 루트라며 이렇게 물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탈북 루트인데 근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나서 최영해가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김정은을 쫓아내려면 아마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 루트가 되겠네요. 평양으로 못 돌아가서 하노이에서 그냥 탈북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인터뷰하러 갈까요? 그래야죠. 야, 너 내가 탈북하라 그랬는데 잘했지. 잘했지.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내가 탈북하라 그랬잖아. 잘했잖아. 어때? 이러면서 아마 열차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네. 이거 나중에 그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자주를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다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저희 자주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종전선언 관련해서 말입니다. 종전선언. 한국을 빼고 미국하고 북한에도 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2007년도 14 공동선언 때 보면은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월 2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랬어요.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한다 얘기를 했었고
근래도 계속해서 막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종전선언이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도 우리는 그걸 환영한다라고 현재 발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운전자가 되겠다. 운전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주도권을 쥐려면 종전선언에 끼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남북한 간에 전쟁을 할 때 한국이 최대 피해자였고 그다음에 네. 가장 많은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종전선언을 하는데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주라는 거는 네.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주 저 주권을 포기했다 그런 표현도 적당한 것 같고 예. 어찌됐든 이번에 종전선언이 있게 되면은 한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이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렇죠. 게 이제 그렇죠.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영구 분단 선언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제 영구 분단 선언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전 체제가 무너지니까 유엔사가 해체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협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전 체제가 이제 무너졌고 협정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되죠. 그렇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게 되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 수교하게 되면서 북한에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 북한 체제가 이제 계속 존속하게 되고, 또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영구 분단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것이 저 북한 체제라는 것이 정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3대 세습 체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저 체제는 베트남이나 중국하고 달리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최영호가 될지 김영철이 될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3대 세습 체제를 뒤집어 엎을 거다. 뒤집어 엎고 나면은 뒤집어 엎었다고 일단은 뒤집어 엎게 되면은 또 반동이 일어납니다. 또 엎은 사람을 다시 엎기 위한 세력이 그렇죠? 등장해서 엎어지게 되는데 그 새롭게 등장한 이 세력 자체가 초기에는 그 나름대로 강력한 독재를 할지 모르지만 혼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그렇죠. 중국 또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체제가 결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남북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나. 그러면 통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좀 불리하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 체제에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평양 시내에 미국 외교관이 30명이 있고 가족까지 하면 60~70명이 말이죠. 전부 다 각자 하나 차를 타고 다니는데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조기를 앞에 딱 꽂고 다니면서 평양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 아마도 개미 적개심을 기반으로 해서 존속하고 있는 북한 체제가 그렇게 해도 존속할 수 있을까? 라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선언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름을 바꿔서 평화선언으로 해서 만약 미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평화선언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정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유엔사가 해체 안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연락사무소 개설은 아마 북한 체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은 찬성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김정은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을 이번에 논의하겠다. 자, 어떤 걸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렇게 꽂혔을 겁니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는데 뭐예요?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2001년도인가 미국에 갔죠. 갔죠. 미국에 갔다 와서 죽었죠. 죽었어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진짜 폐암일까요? 폐암 맞아요. 폐암 맞습니다.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미국과 관계 개선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우리가 미국 편을 들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완전히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놓고 낮은 선봉 낮은 선봉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낮은항을 미국 해군에 조차를 해줘가지고 미국 해군이 낮은항을 쓰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조명록 총정국장이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완전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체제라는 것이 존속하는 것은 대미 적개심, 대남 적개심 가지고 존속합니다. 그렇죠. 니들이 배가 고픈 것, 니들 경제적으로 배가 고픈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재를 할 수밖에 없고 니들 공개 청산을 막 하는 이유가 그거다. 왜? 남조선과 미 제국주의가 자꾸 쳐들어올라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독재를 하고 있고 니들이 배가 고픈 이유가 그거야. 그랬는데 미국하고 수결하고 남조선과 관계가 좋아지면 어떡할까? 그러면 배가 고픈 이유도 설명을 못하고 독재할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다가 나제랑을 줘서 미국이 구축함이 있게 만든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완전 사기극이다. 사기극이다. 현재 미국이 평양에다 연락사무소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배짱이 있느냐. 평양시내 연락사무소에서 미국이 성조기를 높이 달아놓고 그러면 뚱뚱한 미국 사람들이 머그컵 잔에다가 커피를 멋있게 마시면서 길거리에서 막 마시고 말이지. 자기 차 세워놓고 폼나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을 보는 북한 평양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북한에서 반정부하고 미국대 사람이 막 끼어들면 망명 받아줘야 되잖아. 망명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김정은 옛날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연락사무소 개소를 90년대 해주려고 그러다 못한 게 해주면은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못했는데 두고 봅시다. 과연 미국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평양에 한 30-40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를 김정은이가 그 받아줄 배짱이 있는지 두고 볼 일이 있습니다. 두고 볼 일이. 그리고 이거는 좀요. 이거는 뭐 좀 약간 조금 다른 색깔의 질문인데요. 네. 요즘에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인가요? 네. 홍익표가 홍익표, 그분들이 20대가 뭐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무슨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20대를 비하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대들의 지금 이 마음속의 상처는 뭐냐. 부모들은 계속 노력하면 성공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북한이란 말입니다. 북한은 뭐 아무리 노력해도 굶어 죽어요. 북한은 노력해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노력해도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은 핵심 계층, 그다음에 기본 계층, 적대 계층으로 계층을 나눠놨기 때문에 계층 상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신분제, 노예 신분제 사회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당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거의 노예 신분이고 당원된 그 사람들 정도 중에서도 아주 신분이 더 좋은 사람들만 핵심 계층에 올라가고 대부분 사람은 뭐 잘 돼야 사무원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야 뭐 농민이든가 아니면 노동자, 뭐 탄광 노동자に전락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성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계급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뭐 유공자 있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5.18 유공자. 5.18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가산점을 엄청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억수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산점을 받고 싶어가지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돈을 내고 입양까지 된대요. 그 집에. 그 집에 입양되면은 뭐 공무원 되는 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 자리. 그렇네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출신 성분의 최고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저 최대 피해자예요. 저도 막 농약까지 마셨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난 여기 와서 정말 좋았던 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그래도 되는 나라였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유공자가 되든지 민주화 투사가 되든지 뭐 이런 게 돼야지만 밥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 사실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드는 것도 이제 바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박탈한 그런 부분도 되고 또 뭐 고시를 없애고 행정고시나 고시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고급 공무원을 이제 충원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분 상승은 이제 바로 박탈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에도 현재 사실 좋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많은 집 애들이 점점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갖게 되고 하는.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이제 잃게 되는 이제 현상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 가난한 집 애들이 다 서울대학 연대 고대 다 갔어요. 네. 그다음에 부잣집 애들은 정말 공부를 못하고 그게 뭐 드라마 내용도 나오고 무슨 라디오 옛날에는 네. 텔레비 없을 때는 라디오 드라마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고 자식이 많은 집에는 애들이 항상 웃음꽃이 피고 신분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건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북한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거 너무 과도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북한 정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하고 뭐 같은지 하는 부분은 이제 비슷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쇼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주사파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워서 그럴까요? 아마도 그렇죠. 주사파 출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추구하는 그런 목표라든가 이념적 가치가 뭐 북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 그 북한에서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하거든요. 출신성은 나빠도 다 된다. 광폭 정치 한다 그러잖아요. 네. 광폭 정치, 인독 정치. 그래서 복잡한 계층, 복잡한 계층이라 그래요. 복잡계층이죠. 예. 복잡한 계층도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안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대계층이라는 표현이 너무 세니까 복잡계층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계층. 그래가지고 그런데 복잡한 계층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탄광이나 저기 멀리 저 변방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죠. 산비탈에 떼기밭이나 그렇죠. 다락밭이나 개간하고 그래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 그러는데 민주화가 아니라 다시 어떤 계급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어떤 그 독재 국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정말 너무 다양한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 정은환 기자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김정봉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방송이 지금 실시간 600명으로 지금 시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예, 전문가를 모시니까 방송의 때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좋아요 추천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눌러주시면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좀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통일약과를 선전하지 못했는데 통일약과도 많이 좀 주문해 주시고요. 제가 통일약과를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니까 정말로 감칠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약과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깊은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저도 통일약과를 좀 이렇게 추천합니다. 교수님도 광고까지 고맙습니다. 네. 자유통일 칼리지 지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뭐 광고 많이 한다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국가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구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가끔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비용을 다 감당하려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그 저녁에 단독 회담을 단독 미팅 단독 정상회담을 잠깐 하고 아마 가벼운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주제 얘기한 다음에 바로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만찬 장소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영빈관이 될지 오페라하우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페라하우스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오페라하우스. 만약 오페라하우스가 된다면 뭔가 간단한 무슨 오페라 연극이나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끝날라 그러다가 생각나서 이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 영상을 하나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죠. 네. 그거를 북한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했대요.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리가 없죠. 그거를 보내줘야 돼요. 아하, 그거를 USB에 담아서. 그걸 엄청 많이 보내면. 풍선에서 보내주면 북한 제가 뒤집어지겠네요. 아니, 그게 야 이거 김정은이한테 보여준 건데 너네도 볼래? 그렇죠. 자, 인기 폭발일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핵무기만 포기하면 너희들이 대한민국처럼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쪽에는 야간에 이렇게 밝은 빛이 있고 예. 북한은 빛이 없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체제를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계속 핵무장 한다 소리 하면 아마 말아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대거 뿌리면 난 거기서 보니까 과거로 갈 것입니까? 미래로 갈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뭘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모르죠. 그거를 또 좀 찍어가지고 예 북한 사람들한테 대고 이거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좋네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우리 저 다른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뿌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USB에 그걸 담아서 북한적이 뿌린다면은 상당히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국무부가 다른 거 자꾸 하나 하지 말고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한 약속. 와, 이거 딱 근데 왜 비밀이야? 아, 이렇게 좋은 거였어? 예, 이거 좀 해야 됩니다. 네. 아, 정말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해주신 우리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